네, 오늘은 2021년 8월 6일이고요. 지난 주 추모를 했던 골다르트 선생님에 대한 사례 몇 가지 좀 공유해주면 좋겠다고 켈빈님이 말씀 주셔서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민성님 못 오셔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골다르트라는 좀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저 이번에 알았어요. 왜 골다르트. 바흐와 모차르트를 합쳐서 골다르트라고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골다르트라는 필명이시고, 이분은 저랑 한 8년 정도 인연이 있으셨는데, 네, 제가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 중에서 유일한 폴리매스였던 것 같아요. 정말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적인 재능이 아니라 정말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는 분이셨고, 이게 이제 그분이 진행했던 거의 10년간의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망을 연대기, 망을 사망을 콘텐츠 등등. 그래서 오늘은 여기는 콘텐츠 중에서 몇몇 콘텐츠를 발표해서 스토리를 하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망국연대기라는 콘텐츠 플랫폼이었는데, 여기가 청년의 대화로 된 노트랜드, 잃어버린 나라라는 뜻의 내용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 콘텐츠 조금이랑, 그리고 만국 대학 강의 중에 2강, MM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MMM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MMM 1강에서 이제 제네시스라는 강의를 시작하고 2강이 처음 나왔던 내용인데, MMM은 측정, 모델링, 조작의 약자입니다. 뭔가 새로운 발견을 하면 이거에 대해 측정하고 모델링하고 조작하는 단계인데요. 측정과 모델링은 사이언스의 영역이죠. 그리고 모델링과 매니플레이션은 엔지니어링의 영역인데, 이게 되면 이제 그 이후에 매스 프로덕션이 가능해집니다. 이걸 기준으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측정하고 스스로 모델링을 하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응용과 적용을 하셨던 내용들인데,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간의 이해였습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가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메저먼트, 측정 장비의 발달도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해의 배경에 핵심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MRI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 때, 그래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MRI에서 측정을 하는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과거의 심리학은 그냥 심리학이었죠. 프로이트가 혼자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쓰고, 융도 그렇게 했던 거죠.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게 과학이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봤을 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학자는 자기 성격을 고백하는 성향이 있다. 왜냐면 결국 그의 프리즘으로 반응이 되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의료로 반응이 되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측정 다음의 단계는 모델링입니다. 모델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웨스트월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총 여태까지 3개의 시리즈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메이즈, 미로라는, 두 번째가 도어, 문이고, 세 번째는 모르겠어요. 피리어디스나 프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고, 잠깐 중간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웨스트월드 인베스터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웨스트월드는 안드로이드, 사람과 똑같이 생긴 안드로이드가 있는 어뮤즈먼트 파크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투자자인데 프라이빗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겠다고 왔어요. 왔는데 이게 뭐냐, 프라이빗 들어놓고 왔는데 왜 사람들이 다 있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안드로이드를 찾아봐라. 진짜 사람 같은 안드로이드를 찾아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고 누가 안드로이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안드로이드가 누군지를 이제 찾으려고 돌아다닙니다. 시즌 1의 이야기예요. 네. 이제 남자와 여자는 투자자에게 이제 오늘 쇼를 호스트하는 사람이었고, 이 투자자가 이제 사람 같다로 보이게 하죠. 그런데 니네가 데려온 저 여자가 안드로이드였구나 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안드로이드처럼 예쁘게 생겼죠. 네. 지금 제 여자가 신호를 보냈어요. 신호를 보내자마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웨스트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했죠. 그게 정말 프라이빗한 데몬스트레이션이었고, 이걸 보고 투자자가 저에게 자금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재현이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메타버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리얼버스라고 불러야 될까요? 어쨌든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영상 설정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예요. 여기서 이제 호스트라고 부르는 이 웨스트홀드를 지키는 호스트들입니다. 이제 이 웨스트홀드에 있는 호스트의 기준, 컴퓨터를 조절할 수 있는 차트예요. 이것들이 쭉 바뀌면 상호작용이 바뀌어서 화면이 변화됩니다. 이거는 웨스트홀드에서 이제 매출부 역할을 담당하는 컴퓨터의 매출부 역할을 담당하는 친구인데, 이분이 이제 이걸 깨닫고 밤에 이제 원래는 호스트가 자야 되는데 깨어나서 이걸 훔쳐서 자기 능력치를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죠. 이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을 모델링하면 렌슬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웨스트월드라는 드라마에 나와 있었던 한번 보면 들어봤고요. 사실 인간과 별도로 인간들에 대한 이해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미디어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다룰 건데요.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으로 대중의 의사를 측정하고 조절하는 기준은 미디어였다. 미디어의 역할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본질이다. 예민하게 만든 것이 본질이다라는 게 메시지였고요. 미디어의 역할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대중들에게 새로운 소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보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콘텐츠를 공짜로 씁니다. 이렇게 생긴 정보의 바다라는 것들을 개념적으로 보여줍니다. A, B, C, D, E, F, G
쭉 정보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네, 팩트와 환상 사이에서 인과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선후였고, 무엇이 인과고, 또 이 팩트 중에서는 뭐 대중도 있고, 경, 네, 대소와 경중들이 다 있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누군가에서 같이 판단되고 동일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저희 경우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특정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데, 그 인식의 영역에 무엇이 들어오면 우리에 의해서 특정한 이슈들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그 진실,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만 중심적으로 그 스팟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세상은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들이 기회되어 있는 거죠. 네? 사실 B와 D 사이의 인간관계를 볼 수 없죠. 이제 B와 D 사이의 인간관계를 설명해 드린 이야기들을 하나 들려드립니다. 네. 이게 뭘까요? 이건 바로 페더럴 리저브 뱅크, 미 연방준비은행의 기준금리. 이 기준금리를 보고 대전할 수 있는 사실은 이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예전치인데 이 금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특정한 시기들을 나눌 수가 있죠. 쭉 내려왔다가 안정화돼 있다가 쭉 올라갔다가 안정화됐다가 쭉 떨어집니다. 이제 각각의 사건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기준금리 변화와 함께. 이 뜻은 사실 우리는 FRB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 자체도 누군가가 정리해주지 않으면 관심 없고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과 발맞추어서 그 시점과 변곡점과 발맞춰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던 것도 모르죠. 근데 이걸 연결해 보면 9.11과 아프간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기준금리가 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긴축이 아니라 이제 확장 정책인 거죠. 그만큼 좀 버블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시점 이후로 버블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계속 버블이 만들어지는 시점입니다. 추세이 통과되는 그 시점을 계기로 다시 이렇게 금리를 쭉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긴축을 의미하는 거고요. 추세이 사망한 이후로 그 이후로 다시 금리가 내려갑니다. 확장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것들이랑 같이 레이어를 겹쳐서 보면, 00년은 인터넷 버블이 붕괴하면서 금리가 내려옵니다. 인터넷 버블이 붕괴하면서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 다른 버블을 만들기 위해서 양적 완화가 개시됐고, 인터넷 버블은 붕괴됐지만 거기서 나온 자금들은 다른 게 풀리니까 서브프라임이 그리고 서브프라임 쭉 가고, 거기서 이제 모였던 것들이 국제화되어서 이때 이제 뭐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된 CBO, MBS, MDO 이런 얘기들이 다 이때 나오죠. 사진통 비슷하지만. 그리고 이 고점에 의해서 2007년, 2008년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들려드립니다. 아까 봤던 B와 D는 페러와의 공분과 서브프라임 버블입니다. 이 둘 사이에 인간관계가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이벤트와 함께 금리가 바뀌었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들이 함께 엮였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각자가 서로 조율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접근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각각의 서로의 타이밍에 맞춰서 변곡점과 변화들이 일어났었다 하는 것들이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대 권력의 루프인데,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부는 당연히 알고 있죠. 오늘 권력의 3대 기관이니까. 현대는 그것만으로 권력이 있고 정부가 있잖아요. 대기업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기업의 영향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미디어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가 어떤 정보를 들려주느냐, 어떤 정보가 핵심 이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계속 바뀐다, 쫓아간다 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메저먼트, 모델링이라고 보면 결국엔 이제 매니플레이션까지도 갈 수 있죠. 그러면 환경공학, 대중의 미디어 공학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될 수도 있고요, 고정관념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제조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 한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 공목, 롱, 주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컨텐츠다. 정보. 이것들을 받는 쪽들은 방송, 드라마, 인터넷, 뉴스 같은 모든 컨텐츠들. 우리는 이것도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 역시 최근에 모든 것들을 다 담진 않죠. 책이 모든 정보를 다 담지 않지.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다 책으로 쓰지 않지. 그럼 이제 공학으로는 어떻게 발전됐나? 사례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7년 사건일 겁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그때 이제 몇몇 사건들이 연달아서 터집니다. 야당의 조현아라는 첫째 딸이 조현아 물벼락 사건이 아닐 거예요. 조현민 물벼락 사건일 거예요. 어쨌든 이것보다 전에 이제 땅콩이 먼저 있었습니다. 땅콩 사건이 있어서 땅콩 해안이 있었고 박창진 사무장이 나왔고 그 박창진 사무장이 결국 정치권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조현민의 물벼락 사건이 있었어요. 회의하다가 이제 대기업 임원이 페이스북에 물컵을 던진 거죠. 드루킹이 구속됐고 조현아가 스칼렛 사장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3월이 지나고 4월에 삼성증권에서 공매도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 시스템이 DB가 되게 말도 안 되게 걸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 뒤에 조현민 사건이 보고거든요. 한 달 동안의 시차가 있었죠. 네. 그리고 드루킹 사태, 김기숙이 금융위원장이 됐다가 별것도 아닌 걸로 사퇴하고 다시 드루킹 확대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제 초급 관점에서는 이건 드루킹과 다른 사건들을 잡기 위한 떡밥으로 쓰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현아 워럽쇼? 이게 이슈를 덮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조양호 해당에게는 단어가 3명이 있었습니다. 조현아, 조현민, 조원태. 첫째는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입니다. 나이랑. 그러면 이건 조양호 회장이 아들에게 사업을 물려주기 위한 수선 작업인가? 라고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설이 잘못됐다라는 느낌 다음에 이제 다른 사건이 증명됩니다. 이명희 여사의 같이 보도가 됩니다. 조양호 집안에 조현아, 조현민, 이명희. 그럼 이제 타겟이 명확히 있습니다. 가족이지. 왜? 조양호 회장의 가족이 타겟이 됐지? 그래서 이제 보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한진해운이 파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진해운은 세계 3위의 해운사였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회사였고 조양호 회장의 아버지 조준이라는 분이 하셨고 그때 이제 조수 회장 분이 최은영 회장이 국가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망했어요. 많이 망했고 그래서 이제 이 최은영 회장이 경영력이 없는데 물려받았다 뭐 등등 말이 엄청나게 많았고 전에 이제 흰달라이트 있을 때 바로 뒷건물이 한진해운 본사였는데 이게 이제 한진해운 풀리고 이수에게 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 장남인 조양호 회장이 2014년부터 한진해운 대표이사로 취임돼서 쭉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아니면 파산, 현대상선을 밀어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현대상선은 망하는 한진해운은 위치 3위의 기억이요. 왜? 누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야기했고, 봤더니 결국엔 대한항공이 타겟이었더라. 한진해운 다음은 대한항공이었더라. 왜냐? 여기는 먹을 게 많은 큰 기업인데 재벌 같은 인지도와 판매력은 볼지 않은 타겟이었던 거죠. 조영 회장이 그런데 2019년에 죽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고 2020년 말에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이 인수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 조원태와 조연아 간의 경영권 분쟁이죠. 조연아는 KCGI라는 한국 립반드와 안동건설과 손잡고 압박을 했는데 결국 조원태가 이깁니다. 그때 나선 백지사는 산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10%, 산은 10%.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된 국적기는 국민연금과 산업은행이 20%를 지배하고 각각의 재벌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의 연합은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사실상의 국유화가 된 거죠. 네, 이런 사례를 그때 이제 얘기해 주셨고, 이제 최근에 기사 이제 제가 붙인 개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 쌍통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는 쌍통 사건이었지만, 결국엔 거대한 국적기를 국유화하는 이 이벤트였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됩니다. 이건 이제 그분의 전공이셨던 화이트 노이즈, 객식 자본론이라는 이론적 모델이 사회에 적용해본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의 루트는 근본적인 상황이 이렇게 한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중들의 잉여력, 당신들은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평시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정치가 잘못하거나 뭔가 이슈가 있으면 이런 잉여력들이 그냥 올라옵니다. 흑수저, 헬조선, 스타 등등등의 쇼들이 쭉 나오면 사회 불만들이 쭉 고조되죠. 근본적인 파워에 도전을 미치게 됩니다. 그럴 때 사회적 이슈는 떨어지고 뻑뻑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막 몰리죠. 그것들을 레버리지해서 올립니다. 올라가죠. 하지만 그가 해소되면 예를 들어서 그때 땅콩 회장에 분노했던 사회적 이슈 그리고 박찬진 사무장의 동의했던 사회적 이슈 수많은 이슈들이 제거당하면 저희가 그때 관심 가졌고 썼던 것들은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배신자가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모든 영역을 가리지 않고 다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델링이죠. 네,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계속 발견이 아니라 모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들을 발견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인간과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이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인간이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없으면 본인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업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무엇이든 그래서 인간은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생계를 보장받습니다. 가족에서 가장으로서 책임지고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기별을 받고 국가에서는 국가의 한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고 국적이라는 것을 보장받다. 그리고 내가 체제를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흔히 말하는 스펙입니다. 내 마음
많은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살아왔다라는 증명. 좋은 증명, 적절한 동네, 적절한 소비, 나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자체는 체제죠. 이분은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를 찾아간다. 사실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건 저는 스스로 찾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유는 인간의 정체성 따위가 눈에 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시스템을 그닥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그의 메저먼트, 모델링, 매니플레이션의 이야기였고 인간에 대한 이야기 잠깐, 인간들을 위한 미디어, 대중에 대한 사례들 그런 얘기도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당신들 차리라고 정치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고 정치는 그냥 앞에 스포츠처럼 보시라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관심이 그들의 체제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체제 유지가 끝나고 나면 이슈가 해소되면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분노와 그런 것들을 소비하고 만나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각자의 삶을 집중하라라는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이유는 바로 비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스템에서 벗어나거나 정리되면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을 직시를 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유명한 그림이죠. 넷플릭스 안에서 계속 있을 것입니다. 넷플릭스로 나와서 넷플릭스를 볼 것입니다. 이분은 저에게 넷플릭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분이어서 오늘 그 중에 하나의 사례였던 MMM 직접 모델링 조작 그리고 그 사례로 미디어와 대중통일에 대중들의 자유 진실에 대해서 사례를 좀 공유해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토의를 해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 늦게 참석해서 죄송하고요. 아까 그 웨스트월드 그거 영상 나오는 때부터 좀 들어와서 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거기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거의. 그렇습니까? 네.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 주셔서 그 보자르트님이 어떤 이제 가치관과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짐작을 조금 했고 쭉 상세히 말씀 주시니까 좀 더 가까이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보자르트님이 좋은 멘티를 주셔서 네, 그렇게 전파를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좀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게 특히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시스템 바라보셨죠. 그 시스템으로 바라보고 너무 휘둘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찾으라는 마지막에 이제 그 하나의 그 선언을 해주셨던 것들 비춰보면 저랑 굉장히 유사한 게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보이전님께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 이슈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영향을 많이 받았고 중간에 도망치기도 하고 다시 깊숙이 또 빠져들기도 하고 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보좌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무용성이 아니라 그런 말도 있죠. 정치적인 것에 관심 가져봤자 뭐 세상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나 먹고 사는 거나 챙기자 뭐 이렇게 말하는 자주 섞인 말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과 달리 그런 것들이 어쩌면 시선 돌리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 클래스를 이렇게 운영할 때 보면은 끊임없이 아이들의 관심을 한쪽으로 집중시키는 여러 가지의 또 테크닉들을 쓰시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각자가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때 그 순간마다 그 선생님이 제시하는 그 관심사에 짧게 관심을 계속 그쪽으로 두다 보면은 이제 한 클래스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국가 단위의 그리고 전 인류 단위의 어떤 인간 집단이 끊임없이 시스템 경쟁을 해왔는데 지금 어쨌든 살아남은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강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간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그 사고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머릿속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어느 문제의식이라는 게 공백 상태가 되면 각자가 자기 나름의 어떤 그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게 시스템으로서 유지되어 있는 안정성이 깨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해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또 국가를 운영하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그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야 되는 영역만큼의 적절한 어떤 이슈를 불어 넣어주고 또 적절한 시기마다 그걸 또 갈아 껴주고 그렇게 해서 통제 가능한 정도 수준의 어떤 그 여론 형성과 국민들을 데려가야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 것을 잘하던 정권과 못하는 정권이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유능하고 무능하고 누가 더 정의롭고 부정의하고 도덕적이고 도덕적이지 않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관심을 적절히 잘 그렇게 많은 언론기관과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그, 만약에 정권이 단위가 5년이라고 한다면 그 5년 동안 잘 끌고 가는가 혹은 이걸 끌고 가는 걸 놓아버리고 각자가 자기 나름의 어떤 자기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는가 전자가 훨씬 좀 깔끔하죠. 어떻게 보면 카타르시스도 있고요.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찌됐든 간에 해결된 것처럼 느껴지고 또 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사람들 간에 또 소통하고 하나의 전체 어떤 큰 이야기, 서사 구조를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훨씬 더 그 공동체 의식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말도 더 잘 통하는 거니까요. 전날 재밌게 봤던 드라마 얘기만 해도 가까워지는 걸 느끼니까요. 그런데 각자가 문제의식을 갖고 또 각자가 거기에 관심 쏟으면서 나름의 해석을 덧대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논쟁의 장이 열리겠죠. 관심사도 다르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 나는 별로 관심 없고 같은 이슈에 대해서 난 다르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참 떠들고 나는데도 사실은 지지부진해요. 뭔가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냥 그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해부하고 해집는 것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권이 나왔다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저는 그런 생각 하다 보니 뭐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그 논고도 생각이 나고요. 결국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가진 나라일 텐데 그 나라가 운영되는 체계를 보면 사실은 각자가 그렇게 각개전투하는 느낌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어떤 아젠다로 끌고 가는 거겠다. 근데 그 아젠다로 끌고 간다는 것은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개인의 자유를 거세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지금에 와서는 사실 매일 영양제 하나를 먹듯이 아침마다 지금 아침 뉴스를 듣고 나머지는 일체 뭐 인터넷 뉴스나 추가적인 것들은 시간을 쓰지 않는 그 철칙으로 한 10년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회에 뭔가 연결고리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한 몇 년 동안은 아예 그마저도 하지 않고 속세와 연을 끊고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삶에 문제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살아도 참은 놀랍습니다. 그런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모르고 살면 크게 손해 보거나 아니면 크게 어, 문제가 될 줄 알았는데 어, 그마저도 안 하고 있어도 알만한 일들은 다 알게 되고 요즘은 정보가 워낙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충분히 머릿속은 바쁘고 어,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때 놓치지 않고 백신도 맞고 있고요. 그런 거 열심히 찾아보지 않아도 알려주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고차르트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듣고 있어 보면
결국 그건 것 같습니다. 그 보유자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지식의 체계를 갖추고 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관점으로 꿰뚫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스펙주의, 또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전문가주의로 이렇게 이제 심화되어 가는데 그런 것들을 관통하고 아우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의 우리 지금 현재 인류가 각각의 이 성공으로 이제 살아남은 이 조직 단위들이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고 그렇게 만든 시스템의 룰에 의해서 그 어떤 스펙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이라는 걸 형성해 나가면서 인생을 채우고 있죠. 그렇게 살면 편한데 그 근원적으로 느껴지는 갑갑함은 여기서 오는구나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예, 뭔가 어, 한 인생을 하나의 정해진 그 확률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프로그램 놓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벗어나는 영역에 있어서는 허용치 않는 거죠. 근데 그것에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사실 인간에게 있는 것 같고, 그 벗어나고자 하는 아웃라이어적인 욕망은 각자가 모두 다르고요. 근데 그것들을 스스로가 억압하고 거세하고 하다 보니 뭔가 근본적으로 계속 느껴지는 불안함과 어떤 공허함,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다소 약간 파괴적인 어떤 욕구 같은 것들도 내면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그런 것들까지 좀 넘나드는 이야기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차르트님이 우리 독서 모임에 몇 번 초빙돼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뒤늦게 이제 와서 해보게 됩니다. 다른 분 혹시 말씀해 주시는 거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민성님이나 곽기님도 한번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 케빈님한테 궁금한 점인데, 그러면은 약간 좀 주요한 이슈나 이런 거는 주로 어디서 듣는 편이세요? 뭐 아내분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듣는 거예요? 거의 80%의 소스는 아내에게서 옵니다. 근데 저희 아내 되게 안 챙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연애할 때 맨날 제가 아내한테 브리핑하는 입장이었고,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말을 할 정도면은, 이거는 그날의 뭐 탑3 안에 든 거예요. 그, 그 주의 탑3나, 이게 이 정도 좀 심각한 거. 코로나가 지금 1000명이 넘었대, 뭐 4단계 갔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포털을 거의 안 가는데, 포털은 안 가는 대신에 되게 좀, 음,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얘기 있으면은 카톡 방에서 올라오죠. 카톡을 읽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가장 좀 심도 깊고, 또, 그제 의미 있는 내용들은 사실 저희 세컨 플로우 단톡방에 다 올라옵니다. 그런 걸 좀 보고, 예. 근데 큰 문제 진짜 없더라고요. 예. 이게 어쨌든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살다 보니까 열심히 챙겨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도 그냥 레이트 어댑터라도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 요즘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라야만 무조건 이익인 게 아니라 사실 빨리 달려간 사람들이 이미 검증해 놓은 것만 하나하나 너무 늦지 않게 쫓아만 가면 이게 오히려 더 이익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민성님은 어떠세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이 좀 스쳐가는 게 있는데, 일단 방금 얘기한 맥락에서 좀 저는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되게 일간지가, 사실 이제 일간지도 아니죠. 사실은 이제 네이버 뉴스에 올라오는 일간지들이 올린 소식들이 가장 어떤 매체 지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나마 뭐 사실 유튜브는 다 내가 보는 거에서 보기 때문에 범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좀 너무 주기가 짧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특히 뭔가 업무를 하면서도 보면은 되게 3년, 4년씩 보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회사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단기간에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 매몰되게 되고,
근데 이게 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경험이 덜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라나 아니면 전반적인 문화가.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가 좀 더 약간 문화적으로 발전되면 일간지가 아닌 것들이 좀 더 성행하는 날도 올지 않을까라는 생각돼. 사실 뭐 기자들이 일간지 기사 쓰려면은 그거 한 한두 시간 안에 써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즘엔 안 나가보고 썼네 싶은 기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사람들은 뭐 정확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단 빨리 올려서 빨리 조회수를 받는 게 1차적 목표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이 이제는 기사라기보다는 그냥 찌라시 수준의 기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서 사실 보면서도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 얼마 전에 행복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뭐였지? 그 프레임 썼던 그 교수님이 쓴 책인데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 천재라고 했던 그 지칭했던데 행복 천재는 뭐라고 했더라? 무지할 부분에서는 잘 무지해진다.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 내용이 약간 굳이 안 봐도 되고 본인이 몰라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딱 본인에게 집중하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것만에 집중한다. 약간 그런 내용이었는데 무지해도 된다. 사람들이 무지한 걸 되게 두려워하는데 다 알 필요는 없다. 세상 모든 문제를 무지해도 상관없고 그게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약간 그런 내용인데 켈빈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 것 같네요. 행복 천재. 아, 근데 이 말씀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도 이제 이 30대 중반이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 항상 뭐 책을 빨리 읽고 빨리 파는 편이기도 한데 그 이제는 좀 정해진 것 같아요. 내가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스킬셋과 내가 챙길 수 있는 이슈가 딱 정해졌다라는 게 이제는 좀 감이 와서 옛날에는 정말 제가 심한 남독자였는데 정말 모든 종류를 가리지 않고 쓸데없이 막 책을 많이 읽어서 약간 대륙본 같은 지식에 약간 얕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걸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구나. 내가 못할 수밖에 없고 크게 노력하지 않으면 극복을 못할 것 같은데 굳이 극복할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그 캐치업하고 있는 이슈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점점 그 자기만의 영역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 아까 고이즈님의 또 명강의를 들으면서 영화 내부자도 생각나던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아, 그죠? 네네. 자꾸 너무 이제는 클리셰가 돼서 그렇긴 한데 영화 내부자들의 명대사죠. 이제 개돼지. 예. 그런가 그 얘기는 그 영화가 최초는 아니지만 시대를 하나의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결국 그렇죠. 대중을 개돼지로 보고 어, 시끄럽게 굴지 않도록 아니면 우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이제 씹을거리를 던져주는 그걸 계속 때려서 단속하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적절히 좀 씹을 것들을 던져주면 그 개돼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 턱힘으로 뭔가 씹고 있어. 근데 굉장히 주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욕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권도 있는 것 같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 안에서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논리가, 어, 사실 뭐, 제가 좋아하는 한병철 교수의 또 필요사회나 이런 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의 결정으로, 어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취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체 시스템을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하나의 어떤 이 배터리 셀들이 어, 성실히 자기 소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회라는 시스템의 하나의 그 에너지 원으로서 역할을 할 뿐이고 나는 그냥 그렇게 적절히 소진되어서 이제 폐기 처분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또 섬찟함 그런 것들이 매트릭스나 이런 영화 세계관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내부자들 얘기가 많이 떠올랐고 저는 모차르트님이 말씀하신 거 결국 그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나키스트가 되자? 그는 절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또 그 인간의 어떤 진보 이루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스템 없는 인간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인간일 수 있을까? 아니라고 보고 또 그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전체 대중을 끌고 가는 어떤 방식이 한순간에 현격한 어떤 발전의 도약을 이룬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중을 끌고 가야 되니까요. 다수를 끌고 가야 되니까. 몇 번의 우리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 그 씹을거리를 던져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농장 주인이 하지 않아 보았더니 사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물론 수백 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훨씬 더 많이 발전하고 진보했지만 이런 대수를 다루는 어떤 방식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1, 2년 안에 뭐 한 10년, 20년 만에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모든 사회적 측면 하나하나가 견조하게 발전을 해서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코로나를 맞이했을 때 그 일상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그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사실은 그 전부터 좀 바뀌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다. 후진국이 선진국을 한순간에 모방할 수 없는 것도 저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다.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너무 좀 어린이, 치기 어린 생각인 것 같고, 구자르트님이 결국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의 어느 한 구성으로서 한 인생은 살아가되 시스템에 너무 휘둘리지는 말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실까 싶었어요. 아, 근데 반체계적인 게 아니고요. 예. 예, 말씀하십시오. 항상 그게 이렇게 같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유교가 있을 때 도교도 같이 발전하고 항상 그 해방구를 마련해놓고 뭔가 그 안에서 굉장히 모순적인 두 개를 같이 굴려가면서 정반합으로. 그죠?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뭔가 선비들이 어떤 도교적인 사상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도 그렇고 불교 철학이 굉장히 아나키적이잖아요. 네. 저는 되게 시스템을 신뢰하고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불교 철학에서도 공감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모수는 뭔가 약간 나 자신을 정의한다 그러면은 뭐 한 가지 경향성을 절대 정의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 10개면은 5개, 5개는 서로 상충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사회도 그런 것 같고. 저는 근데 이런 경향성을 만드는 게 이거 말고 이제 어떤 뭐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경향성을 만드는 게 지금은 이제 뭐 하나의 어떤 뭐 단일적인 뭔가 기득권 체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제는 좀 하나의 어떤 굉장히 이너서클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이들 간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대중이 동원되는 체계는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게 뭔가 하나의 어떤 결집된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트렌드에 휘둘리지 말고 메가 트렌드를 보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떠오른 대로 말씀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어떤 케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조금은 더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독서 모임에서도 그 관점 유지하려고 스스로 되뇌이는 부분인데 보차르트님의 말씀도 제 식대로 해석한 거긴 하지만 결국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메스라는 얘기도 보이저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더 넓게 보고 길게 보고 깊게 보면 더 이상 그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큰 흐름이 있을 것이다. 큰 형태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해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이런 작금의 사태가 벌어지는구나. 예를 들면 지금 이 시점에 전기차라는 것이 그 기술력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다 나왔고 우리가 전 인류가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이제 와서야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이 흐름이 이제서야 도착할 수 있었던 것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땅콩 회항이나 아니면 한진해운이 갑자기 공중분해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힘이 작용한 것 같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그런 거 하나 한다. 아니 저렇게 재벌가가 저렇게 그냥 부도덕하게 부패하게 망해도 싸는데 야 이제 망하게 하니까 너무 속 시원하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런 얘기들 저희가 방법론적으로 좀 더 체득을 하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가고 있는 지금 이 독서 모임 이제 세컨 플로어는 저는 굉장히 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메가 트렌드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NFT나 이런 것들 서로 이제 다루면서 얘기를 쭉 했었고 굉장히 놀라움을 저는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어떤 문학에 대해서든 미학에 대해서든 아니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건 굉장히 깊이 있게 이견이 없게끔 동의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면서 또 현실적인 얘기도 같이 엮어서 서로가 나누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론은 틀리지 않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되게 제가 또 드는 생각은 또 이런 게 또 재밌는 것 같은데 트렌드에 대응하지 말고 메가 트렌드를 직시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뭔가 사람이 어제 정말 뭐라 그러지? 최근에는 전혀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없었던 그 부회장님의 그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글을 봤는데 뭐 그 사람들이 성공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건 없다. 그런 게 있다고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모순적인데 그 두 개가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고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 그 두 가지 얘기에 다 되게 뭐지? 저도 노력을 하면서 살려고 하거든요. 신기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인사이트를 주셨네요. 네. 오랜만에요. 네. 그래요. 뭐 그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네, 요즘 PSG 가지고 되게 말이 많다라고 되게 소문이 어두운데도 또 귀동냥은 들리더라고요. 타사들이 막 나도 PS식이 나오니까 되게 자존심 오리지널은 나야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그런 측면에서 나의 성공의 방식 열심히 알아내고 싶고 갖고 싶겠지, 카피하고 싶겠지. 근데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때그때마다 다이나믹하게 움직여.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뭔가 스웨의 멘트지 않을까 싶지만 좀 별로입니다. 저는. 별로고. 근데 저는 그 말은 저는 동의해요. 저는 어떤 걸 동의하냐면 그러니까 성공의 방식이나 성공의 정의는 없다라고 저는 확실히 믿는 게 그게 존재하면 당연히 그 성공적인 교육의 방식의 정의는 끝났겠죠. 전 인류가 항상 유능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더 나은 인류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은 평균점을 올리는 얘기고 소크라테스 때부터 플라톤 때부터 엘리트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딱 정립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런 말 되게 싫어했거든요. 운치기삼 되게 많이 싫어했는데 그게 진리구라는 생각을 요즘 정말 많이 합니다. 결국은 내가 진짜 노래 잘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하나 발굴하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으면 고민할 거 없어요. 오디션 열면 됩니다. 전국 단위, 전 세계 단위 오디션 열어가지고 한 3개월, 6개월 투어하고 컴피티션 하면은 진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정말 눈물을 쏟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좀 서글픈 마음도 들어요. 뭐냐면
그렇게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능력을 견주는 또 평가를 하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있다고 믿지만 사실 전체 흘러가는 걸 보면은 하나의 통계적 수학으로 다 정리되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뭐 현대의 물리학이 사실은 수학적 통계로 다 구성이 돼서 그냥 컴퓨터 앞에서 수식만 보고 있어도 물리학 박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자주 하고 나오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많거든요. 결국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또 제가 지금 살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집 제가 지금 베이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 어떤 필연적인 어떤 결론 혹은 내가 어떤 목표를 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수십 년 동안 이 모습을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어떤 성취된 것들 이렇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막연히 추구해왔던 어떤 그런 가능성의 영역들 A라는 수식의 가능성과 B라는 수식의 가능성이 서로 교차해서 C라는 어떤 더 작은 가능성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또 D, F, G라는 또 다양한 것들의 어떤 가능성이 섞이면서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을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희박한 가능성으로 만들어져도 무방한 것이 그 인생의 그 시점은 딱 하나인 것이거든요. 내가 경우의 수 10가지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내가 경우의 수 100가지의 삶으로 만들어야겠다. 경우의 수 10,000가지의 삶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 가능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큰 영향을 미칠 테지만 99%의 가능성이었다 하더라도 혹은 0.01%의 가능성이었다 하더라도 결국 인생에는 딱 그 한 점 그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공의 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넓히는 것일 텐데 그게 되게 헛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전혀 그 가능성 범위 바깥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인생을 휘감을 때도 있으니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그 가능성의 범주 내에서 잘 조절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개가 사실 전혀 연관성이 없나 싶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페이스북을 봐도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되게 진화라는 것도 우리가 진화라는 게 되게 목적성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우연의 결합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기 델타 변이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바이러스가 생존과 어떤 번식을 위해서는 웬만하면 숙주를 살려갖고 오래 빨빨 돌아다니게 하는 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발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생물체가 그런 식으로 진화하진 않는데요. 그냥 걔네가 나름대로 변이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고 이게 우세종이 되고 그런 어떤 그냥 그 결과가 여러 번 중첩되면서 하나의 그냥 모양을 갖춰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간도 우리가 막 생물 같은 거 배우면 그렇게 하잖아요. 얘네는 여기 사는데 적합한 무슨 폐를 가지고 있고 무슨 어떤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얘네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게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냥 최초에 그런 게 발생하고 걔네가 맞으니까 점점 우세해진 거지. 그런 목적성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인간도 우리가 굉장히 인간을 개조하고 개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크게 자기가 갖고 태어난 본질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굉장히 랜덤한 것 같아요. 약간 체념적인. 생긴대로 살자. 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하나 좀 붙여보면 사실 아까 말씀하신 선택 방정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유는 주체와 환경과 어프로치 세 가지가 사실 어떠한 결과를 항상 만들어내는데 주체도 다르고 뭐 사실 현대카드 장태영 회장의 예를 뭐 어프로치가 전략이라고 치면 전략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치는데 환경도 바뀌었고 수행하는 주체도 다르죠. 그럼 그 전략을 똑같이 수행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내용인데 그래서 컨설팅 무용소리 나오는 게 컨설팅은 항상 방법론만 얘기해주는데 그 주체가 그 방법론을 fully 이해하고 적절한 환경에 잘 수용할 수 있느냐 완전 또 다른 얘기니까 그래서 일반론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없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애티튜드 같아요. 네. 어떠한 현상을, 어떠한 마인드셋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자세로 임하느냐. 그 이후에는 운칠기삼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근데 자기 자신을 아는 거 외에 어떤 태도로 살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들이 정말 중요한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의견을 한번 더 덧붙여 봅니다. 네. 저는 결국 그래서 안목인 것 같아요. 음. 운칠기삼인데 운이 왔을 때 그게 운이 맞는지 내가 저 운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맞아요. 같은 7개의 운을 줘도 10개, 100개의 운을 줘도 100개 이게 내 운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알아봤는데 내가 그 운을 받아먹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되게 다 필요 없다, 다 운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좀 그래도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집중해서 열심히 뭐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 운이 오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눈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목도 맞고 운도 맞고 뭐 제가 그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 뭔가 나의 인생의 현실로 발현되게 하는 것을 더 가깝게 만드냐 멀게 만드느냐 멀게 만든다는 게 완전히 배제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또 가깝게 만든다는 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한다도 아닌 것이고 이게 사실 저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절대 원칙은 만약에 뭐 물리학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민선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냥 결과주의인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살아남자가 강자인 것이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그런 경쟁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꼭 어떤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인간은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은 또 특별히 잘 되기를 바라는 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게 또 하나의 스토리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나고 보니 봄이라는 걸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목이라는 건 경험에 의해서 쌓이는 게 많은데 그것은 또 필연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놓치는 경험들이 쌓여 안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여자였는데 근데 이제 없죠. 그때 내가 거기를 갔었어야 했는데 이제서 알게 되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는 뒤인데요. 또 사람 머릿속에는 내가 그 회피해서 위기를 모면한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억을 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죠. 내가 놓친 안타까운 기억만 강하게 남으니까 그 자체의 평가도 치우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경험주의적으로 체득하면 항상 늦기 때문에 후회라는 영역 안에서만 계속 그 안목이 작동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본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연봉이 더 높아서 혹은 그 상대의 스펙이 더 좋아서 이런 측면보다는 내 인생에 추구하는 가치관이 뭔데 그것과 이게 가까운가 혹은 멀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좀 더 해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건 잘 안 변하니까요. 그 본질적 측면은. 그리고 메가 트렌드에 대한 만약에 인식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혹하게 다가오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은 이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어. 내가 경영대가 아니라 IT로 이공계를 가는 게 맞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서 했는데 완전히 저는 거꾸로 갔죠. 근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조금은 더 내가 원하는 삶으로 인생을 시간을 채워가기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나간 다음은 항상 지나간 다음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늦어버린 거니까요. 네. 네. 시간 가는지 한시의 모르겠어요. 생각이 좀 있어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보이저님 어떻게 좀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또 새로운 내용이지만, 뭐 가볍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본인들 삶에 가져가실 수 있는 것들 가져가셔서, 각자의 삶에 집중하면서 또 다음 주에 한번 뵙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분께 넘겨드리는 게 좋을지는 톡을 통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